워렌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80년대부터 코카콜라 주식에 투자하여 매년 수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 주식 4억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배당 수익금만 무려 7억 400만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워렌 버핏과 40년을 함께한 인생 주식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워렌 버핏은 그 수많은 주식 중에 하필 코카콜라에만 유독 남다른 애정을 쏟았을까요? 워렌 버핏이 40년간 사모을 수 있는 주식으로 왜 코카콜라가 선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도 적금처럼 사모을 수 있는 주식을 발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주식 발굴법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각종 재무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번 주 리더의 화요 강좌 역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화요 강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인생 주식 발굴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으로 각종 재무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주식 발굴 프로젝트 1편으로 배웠던 게 우리 손익계산서였죠. 그리고 인생 주식 발굴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 배웠던 게 재무상태표였고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재무지표들을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편 강의와 2편 강의의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지 오늘 강의를 듣는 의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강의 확인하지 못했다 하신다라면은 우측 상단에 알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두 가지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오늘 최종편으로 정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재무지표 공부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10년 동안 상승했었던 주식 삼성전자와 10년 동안 하락을 경험했었던 주식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은 영웅문 기업 분석 파트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스냅샷 오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따서 가져왔어요. 자, 보게 되면은 맨 위에 매출액에서부터 맨 밑에 PBR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써 있게 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항목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날입니다. 이미 사전에 우리는 1편, 2편 강의를 통해서 익숙한 용어들을 이미 만나고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 하겠습니다. 먼저 요 네모칸 박스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확인되시죠? 인생 주식 발굴 프로젝트 1편 손익계산서에서 배웠던 항목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 부채, 자본 우리 인생 주식 발굴 프로젝트 2편 재무상태표에서 봤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손익계산서 맨 위에 매출액이 있고 그 밑에 원재료가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이게 머릿속에 지금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안 보신 분,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지난 영상 확인하시고 넘어오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그제서야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서 영업과 관련돼 있는 비용, 매출 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나오는 순이익이 바로 영업이익이 된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항목은 여기서 체크를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 있으면은 차감을 해주고 영업 외 수익이 있으면은 더해주고 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나오는 게 바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텍세이션까지 해서 법인세까지 까줘야지 진정한 순마진,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이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비용 항목은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빼서 나오는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과 관련되어져 있지 않은 비용이나 수익까지도 감안을 해서 만들어낸 게 당기순이익.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장 맨 밑에는
이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단순화 시켜 놓은 겁니다. 요게 맨 위에 있는 손익계산서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당기순이익을 이제 지배주주 부분과 비지배주주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쪼개 놓은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생주식 발굴 프로젝트 2편에서 배웠던 재무상태표. 너무 쉽죠,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 둘로 나눠지게 되면은 하나는 빚, 하나는 내 돈,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총계는 내 전재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내 전재산 중에 빚도 내 자산이라고 했죠. 빚. 그래서 부채도 내 자산에 해당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자기 자본도 총 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자산이 높은 게 당연히 좋지만 빚에 의해서 자산이 높으면은 그건 불량한 상태가 되는 거고, 내 돈, 자기 자본 중심으로 자산이 높아야지 그게 진짜 튼튼한 재무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 그게 이렇게 총계만 심플하게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부채 비율, 뭐 영업이익률, 유보율, 뭐 순이익률, 뭐 ROA 막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것까지 있죠. 이게 오늘 배우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생긴 게 뭔가 용어도 어렵게 생기고, 심지어 여기는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영어 약어로 써 있어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실 거예요. 그쵸?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기본이 딱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은 요게 어떤 개념에서 나오게 되는 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각각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화 재무지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1편, 2편 내용 반드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Operating Profit Ratio,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스냅샷 있죠?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스냅샷에 보시면은 여기 영업이익률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보이실 거예요. 네, 요겁니다. 자, 근데 요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바로 요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요 두 가지 항목으로 계산해서 나온 게 영업이익률이에요. 내가 발생시킨 영업이익이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항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 있으면은 이미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끝났어요. 이 영업이익률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이미 클리어, 끝난 거예요. 손익계산서 항목이 머릿속에 잡혀져 있으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영업과 관련돼 있는 비용, 매출 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나온 영업이익, 이게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내가 낸 매출에서 영업과 관련돼 있는 비용은 싹 다 빼버리고 나에게 남는 영업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매출은 높아지는 가운데 만약에 비용도 같이 올라간다, 매출 원가도 같이 올라가고 판관비도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남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해도 결코 좋은 손익계산서라고 볼 수가 없게 되죠. 반대로 매출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비용 관리를 잘해서 비용이 확 깎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진은, 남는 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좋은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회사가 발생시킨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과연 내가 남겨먹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남겨먹는 영업이익이 몇 프로나 차지하는가를 보는 게 바로 영업이익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이 최소화되어 있고 남겨먹는 게 커져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업이익률을 그냥 딱 이렇게 이해를 해라라고 하면은 약간 뭐 대충은 알겠는데 애매하게 이해가 되죠. 근데 손익계산서 항목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고 계시게 되면은 비용을 감안해서 얼마나 남겨 먹는지 그 능력치를 보는 지표이구나 라고 딱 단박에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강의를 먼저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삼성전자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24%가 계산이 됩니다. 매출액에서 영업과 관련돼 있는 비용을 빼고 남가먹는 게 24% 정도는 남가먹는구나. 그쵸? 그리고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는 몇 프로? 12%. 그리고 2020년도 12월 연말 기준으로 15%, 21년도 12월 기준 18%, 22년 12월 기준 14%. 그래서 5년 동안 연말 기준으로 계산을 때렸을 때 16.8%의 산술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15%가 올라가요. 15%를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건전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위에다가 이 영업이익률은 15% 이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건전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거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매출액 보이시죠? 130116에서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차감하고 순이익을 두들겨 봤더니 6712, 6712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수치로만 보았을 때도 어때요? 전체 매출액 대비 남겨먹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비중이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은 전체 매출액 중에 영업이익 계산해 보면 5%, 18년도 12월 연말 기준 5%가 계산이 되고 19년도 말 기준은 아주 심각합니다. 영업이익률이 1%대가 계산이 돼요. 전체 매출에서 99%에 해당되는 게 비용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영업 비용으로. 그리고 나에게 떨어지는 순마진이 이것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대한항공의 주가가 계속 떨어져 왔었던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4%. 자, 이러다가 21년도에 진입을 하면서부터 이제 좀 개선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5.7, 여기서는 20%.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는 남겨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서야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개선되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매출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 2022년도 12월 연말 기준의 매출액과 2018년도 당시 매출액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물론 올라가긴 했어. 22년도 12월이 140961로 올라가긴 했죠. 여기는 130116이니까 자,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과거 수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전 수준보다 살짝 더 올라와져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이때는 5%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0%도 확 올라갔잖아요. 이 뜻이 뭘까? 자,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먼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인생 주식 발굴 프로젝트 첫 번째 편에서 손익계산서를 지금 배우고 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연상이 안 된다 하게 되면은 헛공부 하신 겁니다. 다시 1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매출액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뜻은 뭘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냐면 바로 비용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죠. 매출은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빠지는 비용 이거를 줄였으니까 남겨먹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이래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구나 라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무식하게 그냥 공식으로 암기하는 사람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으니까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끝 내버리게 되는데 이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올라가게 된 건지 비용 관리를 잘해서 올라가게 된 건지를 봐야 돼요. 매출액이 오르면서 진행됐다 하면은 회사가 외형 성장을 하는 중에 영업이익이 개선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영업이익률이 팍 뛰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외형을 축소하면서 비용 관리에 집중하면서 이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영업이익률의 개선이지만 이게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됐는지가 이해가 돼야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또 전망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숫자가 몇 프로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이거를 공식 암기하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주 무식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차트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쌍바닥 잡히면 뭐 반등한다더니 반등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일자 무식으로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차트는 다 후행하는 거다, 차트는 안 맞는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숫자가 높게 나오면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공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식의 공부는 오히려 투자를 망치게 돼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편, 2편 내용이 확실하게 잡혀지는 상태에서 이번 강의까지 들으면서 총정리가 머릿속에 딱 잡히셔야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의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5년간 평균을 내보면 차이가 극심하게 난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6.8, 그리고 대한항공의 영업이익률은 8.7. 그래서 5년 평균을 내보면은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다. 남겨먹는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 항목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항목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재무제표 중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지표죠? 이것은 손익계산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손익계산서 안에 있는 지표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딱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부채 비율, debt ratio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100% 이하이면 좋다, 100% 이하면 건전하다라고들 흔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이것도 쉬워요. 아까 전에 보셨던 스냅샷에서 우리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있었었죠? 자,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인생주식 발굴 프로젝트 2편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쵸?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뭘 보는 거냐면은 요 부채하고 자본을 보는 겁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 자본은 내 돈,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돈의 비율이 높은지 남의 돈의 비율이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나 낸다 했었을 때 은행의 대출이 5억이고 내 돈 5억을 합쳐서 10억짜리 사업을 시작을 했다 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 5억, 타인 자본 5억 해서 비율을 따져봤었을 때 100%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100%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빚이 더 높다. 예를 들어서 8억의 빚을 지고 2억의 내 돈을 들여서 10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8 나누기 2가 되는 겁니다. 8억 나누기 2억. 그러면은 4. 100분율로 하면은 4 곱하기 100이니까 400%가 나오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400%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채 비율 항목도 재무상태표에 이해가 딱 잡혀져 있게 되면은 끝. 그냥 이제 끝났어요.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쉽죠? 그 1편, 2편 항목이 잘 잡혀 있으면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 삼성전자 2018년도 12월 기준 36%, 19년도 34%, 20년도 37%, 21년도에는 39%, 22년도에는 26%. 그래서 5년 동안의 산술 평균을 내면은 약 34.9%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35% 정도의 비중이 되어져 있다라는 뜻은 사업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데 내 돈의 비중이 타인 자본보다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이하로 나와주겠죠. 자, 근데 대한항공을 보시게 되면은 대한항공 2018년도 기준 717%, 그리고 2019년도 871%가 나오고 2020년도엔 660, 그리고 2021년에는 288%, 그리고 2022년도에도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212%, 100% 이하로 내려가질 못해요. 5년 동안의 평균을 냈었을 때 550%의 부채 비율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 대비해서 남의 돈을 5배는 더 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 사업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만약에 2억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거의 5배니까 10억. 10억이 은행 대출 혹은 이제 남의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2억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남의 돈은 10억을 가지고 해서 총 12억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10억의 빚으로부터 나오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영업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자를 계속 까야 됩니다. 그러니 재무 상태가 좋아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그나마 700%, 800%에서 200%대까지 낮춰 놓으니까 이자 관리가 그 이자 비용이 그래도 꽤 낮아지게 되면서 그나마 개선이 일어나게 된 건데 사실 지금도 높죠. 그럼 대한항공은 경영을 이제 개판으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제가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항공산업은 빚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었죠.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항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 비행기, 유류비, 노선, 관리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빚을 많이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이 그만큼 더 크게 올라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항공업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피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부채 비율은 100 이하인 게 좋다. 근데 대한항공은 500%가 넘어간다. 그래서 빚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리스키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시점인데 일단 용어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의 약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ROE라고 해서 Return on Equity라는 걸 보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ROE에서부터 하게 되는 파트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손익계산서에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순이익이 얼마만큼 남느냐 이죠. 손익계산서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당기 순이익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총자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자산 중에 내 돈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또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끝판왕끼리를 서로 가지고 와서 비교해 보는 게 ROE예요.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의 끝판왕, 당기순이익 이걸 지표를 제가 끌고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끝판왕, 자본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면 돼요. 나누면 나오는 게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 그래서 이 회사가 발생시킨 순이익이 있잖아요. 순이익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몇 퍼센트 비중이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는 지표가 ROE입니다. 자, 다시 손익계산서의 끝판왕, 당기 순이익을 가져오고 변수로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끝판왕, 자기 자본인 자본 총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비율, 그게 ROE. 자, 그래서 ROE에 대한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자, 근데 ROE의 공식을 보게 되면은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둘 다 높으면 좋은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자본 대비 순이익이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남의 돈을 써서 순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보다는 내 돈을 써서 발생시킨 순이익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빚을 많이 써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 순이익을 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순이익을 냈으니까 나중에 이자 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빌려준 돈에 해당되는 만큼의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서 결국 순이익이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만들어냈는가가 사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자본력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발생시켰는가를 ROE라는 항목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OE 항목이 높아야 실질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자본으로 만들어낸 순이익, 수익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ROE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정 회사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할 때 ROE가 몇 프로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얘기 뭐 증권 방송이나 혹은 이제 뭐 경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겁니다. 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끝판왕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끝판왕을 갖고 와서 보는 끝판왕 지표가 되는 거죠. 끝판왕끼리 갖고 와서 만들어낸 지표이기 때문에 끝판왕 오브 더 끝판왕. 그렇기 때문에 ROE라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지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그런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연말 기준 19%, 그리고 19년도에는 8%, 그리고 20년도에는 거의 한 10%, 그리고 21년도에는 13%, 22년도에는 17%. 이렇게 돼서 평균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5년 동안의 평균이 13.86%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0%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이게 20%가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비용이 많이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게 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그만큼 나가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돈을 쓰질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 돈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을 때 발생드린 순이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ROE가 20%가 넘는 수준을 유지를 했었었고 그때 당시 또 워렌 버핏 선생님이 코카콜라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R&D 비용이 계속 투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빚이라든지 레버리지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까지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14.8%의 높은 ROE 수준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잘 되고 있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대한항공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일단 적자예요. 제가 아까 공식 뭐라고 그랬죠?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이익이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버리네? 그러면 이거는 계산기 두들기나마나 분자가 마이너스니까 ROE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뜨게 되죠. 그래서 5년 동안의 평균을 내보게 되면 0.1%의 ROE가 나오게 됩니다. 2021년, 2022년도에 개선이 일어나긴 됐지만 5년간의 산술 평균을 내게 되면은 0.1%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는 내 돈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마이너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뜨는 것 자체가 재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믿고 거르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적자의 순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우량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확인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특히나 ROE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끝판왕과 재무상태표의 끝판왕 둘이를 끌고 와서 만든 끝판왕 오브 더 끝판왕의 지표 ROE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치가 기업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수익성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알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EPS 인데 EPS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ER, PER라는 거를 계산하기 전에 앞전에 보게 되는 지표인데 EPS는 여기 보시면은 earning per share라고 되어져 있죠. earning은 말 그대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인데 이걸 뭘로 나눈 거냐면은 쉐어,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거예요. 이름 자체가 쉐어, 우리말로 치면 약간 공유이죠, 공유.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공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삼성전자 전체 자본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주에 해당되는 만큼 내가 쉐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쉐어는 주식, 수량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순이익을 뭘로 나눈 거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쉐어의 수, 즉 발행한 주식의 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제가 뭘 가지고 왔냐 보시면은 여기 당기순이익 항목 그리고 밑에 발행 주식수 항목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발행한 한 주가 이 회사가 발생시킨 순이익 기준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EPS입니다. 자, 다시 EPS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을 이만큼을 했어요. 여기 보면 5969783 되어져 있죠. 이게 뒤에가 1000단입니다. 그래서 5969783 1000주만큼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 중에 내가 만약에 한 주를 갖고 있다. 그럼 나는 이 5969783 1000주 분의 1이 내 쉐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이 한 주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HTS 상에 그냥 숫자로 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가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모호하죠. 근데 이걸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라는 개념이 EPS입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 주가 액면적으로 보았을 때 몇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순이익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8년도 12월 연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계산을 해보니까 443449억 원입니다. 여긴 뒤에 단위가 2억 원. 그러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44조. 44조의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냈는데 이 중에 내가 얼마만큼 지분이 있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449억 원, 즉 44조를 내 지분율만큼 5969783 1000주 분의 1만큼이 몇 원인지 계산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게 EPS예요. 아시겠나요? 이 회사가 발생시킨 순이익에 대해서 내 쉐어, 내가 갖고 있는 발행 주식 수량 5969783 1000주 분의 1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얼마가 나온다? 6,000원이 나옵니다. 이건 원이에요. 원 단위가 원. 6,000원. EPS는 단위가 6,000원.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한 주의 주식이 이 회사가 발생시킨 순이익에서 요만큼의 가치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액면 가치가 최소 6,000원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장 가치랑 비교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는 뭐야? 주식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 현재 가격. 삼성전자 한 주 얼마냐 그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이다 하면은 EPS 순이익 개념으로 보았을 때 액면 가치는 6천 원인데 시장에서는 6만 원에서 팔리고 있죠. 그럼 몇 배 뻥튀기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10배를 뻥튀기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도 저평가입니다. 왜? 주식시장,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주식시장의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액면 가치 대비 반드시 거품이 껴있어요. 시장 가치는 항상 이를 월등히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비싸게 판다. 이 한 주, 순이익 대비 한 주 가치가 6,000원인데 이걸 시장에서 6만 원에 판다. 그러면 10배를 튀겨 파는 건데 이것도 저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배인지를 보는 개념이 바로 이따가 보게 될 PE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퍼, 고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자 무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한 다음에 끝 내버려. PER이 뭐 8배네, 9배네, 어이씨 저평가네, 매수. 이렇게 해서 돈이 벌릴 것 같아서 쓰면은 그 만 7세 어린이도 HTS 깔아놓고 평생 이거 따다다닥 이거 매매만 하면서 먹고 살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수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이 회사의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액면 가치가 있는가를 보고 이게 시장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발행 주식수는 일반적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뭔가 증자 과정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겠지만 회사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픽스입니다.
고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만 변하면서 EPS가 바뀌죠.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근데 이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이 분모에 해당되는 주식수가 고정이라고요. 증자를 하게 되면 변하지만 증자를 하거나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으면 픽스. 예, 그러면 순이익이 오르거나 내려갈 때마다 EPS도 가치가 바뀐다. 그럼 순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EPS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EPS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EPS는 써놨죠. The higher, the better. 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액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00원, 3,000원, 3,800원, 5,700원, 8,000원 해서 2022년도 12월 달 8,000원으로 쫙 올라오게 됐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다시 확 불타올랐죠. 그죠? 8,000원 수준으로. 그래서 8,000원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의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액면 가치는 8,000원이다. 근데 시장에서는 얼마나 뻥튀겨서 팔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얼마나 뻥튀겨서 파는지를 보자라는 개념이 PER. 그 전에 한 주당 액면 가치를 보는 게 EPS. 됐죠? 자, 그러면은 대한항공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또 18년도, 19년도, 20년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 EPS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러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예, 순이익이 분자고 주식수가 분모라고. 그래서 순이익이 마이너스야. 그럼 당연히 뭐 계산을 해보나 마나 그렇죠. 결과값도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EPS는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찍으면 자동으로 같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항공은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게 있다라면 얘는 발행 주식수의 변화가 여기서 살살 생겨요. 그렇죠. 발행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모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단기 순이익이 여기서 빵 크게 뛰어. 그러다 보니까는 EPS가 그렇죠. 플러스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확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발행된 주식을 바탕으로 순이익을 올려낸 겁니다. 그래서 재무 개선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발행 주식 수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순이익의 개선을 일으키질 못했다. 그러면 EPS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막 이제 혼란스러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막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죠. 그러면은 안 돼. 다시 돌아가서 단기 순이익을 쉐어로 나눈 거구나. 나는 거 한 주당 액면 가치 생각해야 되고 발행 주식 수는 기본적으로 고정인데 회사가 증자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행 주식 수량을 늘렸다 하면은 투자 유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은 걸 바탕으로 영업 성과를 내야지.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투자를 받았으면 그렇죠? 그래서 투자 성과를 내면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일으키면 EPS가 올라가고 잘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식을 발행했는데 단기 순이익의 개선을 일으키질 못한다. 그러면은 분모만 증가하고 분자는 오히려 떨어져 버렸다. 그럼 EPS는 더 박살 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주식 발행 수량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순이익을 크게 개선시킨다 하게 되면 EPS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 주식 수량이 증가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EPS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증자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데 남에게 손을 벌리는데 그 벌린 만큼 순이익을 확실하게 일으켜내느냐를 보는 데 있어서도 EPS가 중요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무 개선을 확실히 잘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또 평균을 내본다 하게 되면은 얘기는 좀 달라져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EPS가 평균적으로 5,368원 5개월 동안 산술 평균을 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169원 5년에 평균을 내면 1,169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PS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액면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의 실질적인 액면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000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액면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히려 빚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치게 되게 되면은 EPS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건 뭐 그죠? 당장 내일 당장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는 평가까지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지표를 봐야 되지만 일단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는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이익은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재무 우량성을 평가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EPS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으면 그 다음으로 PER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 다 해드렸어요. EPS가 계산이 됐죠. 그럼 이걸 뭐랑 비교하느냐? 현재 주가랑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당시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EPS가 6,000원인데 시장에서 이때 당시 기준으로 6만 원에 만약에 주가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PER이 10배를 뻥튀겨서 팔고 있는 거니까 10배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PER이 6배로 찍혀져 있잖아요. 그럼 PER이 6배라는 뜻은 EPS가 6,024원인데 현재 주가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한 36,000원 정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6,000원을 6,000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66에 36이니까 한 6배 정도 나오겠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산식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PER은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주가의 가격을 EPS로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한 36,000원 수준이다. 그 EPS가 6,000원으로 평가가 된다. 그러면은 그쵸? PER은 6배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되게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선생님의 어떤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해드리면 PER은 18배 이하이다. 그 정도면은 건전하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해요.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6배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PER 18배를 적용한다. 그럼 가격이 얼마여야 돼요? 계산해 보면 되죠. 18배에 요거 6,000원을 곱해. 그럼 계산기 두들기면은 18배 곱하기 6,000원 하면은 10만 8,000원. 10만 8,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야지 얘는 적정 평가 18배 수준까지 적정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10만 8,000원 정도는 돼야지 적정 주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이 3만 6천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평가다. 매수해도 된다. 이 개념이 PER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적정 PER이 10배, 10배라고 한번 해볼게요. 10배. 이 종목은 PER 10배 정도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근데 EPS가 6,000원이다. 그러면 얘는 주가가 6만 원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PER 10배가 나오니까 6만 원이 적정 가격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3만 6천 원에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가. 그러면은 3만 6천 원부터 6만 원까지 올라갈 공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평가 매수. 근데 만약에 주가가 9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9만 원.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6만 원인데 9만 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으면 얘는 거품이 엄청 껴있는 거구나. 3만 원의 거품이 더 껴있는 거구나 하면서 얘는 고평가, 고퍼이니까 매도. 이 개념이 PER을 개념으로 한 가치평가입니다. 그래서 적정 퍼가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고 현재 주가 대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기본적인 재무지표 상황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각각 6배, 17배, 21배, 13배, 6배의 PER을 가지고 있고 5년 동안 산술 평균을 내면은 13배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적정 PER이 18배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맨날 하는 이야기, 이따가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미래에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현재 이게 저 PER이라고 해서 지금 매수해서 올려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매수해서 열세 배까지 올라가는 걸 보자. 이게 아니에요. 미래에 저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려져야지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연말로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PER은 오히려 저퍼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삼성전자 PER이 더 떨어졌다. 완전 개저평가로 내려가져 버렸다. 옛날에도 PER이 6배였을 때 여기서 주가가 개 미친 듯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그때 PER 수준은 다시 떨어졌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워놓은 걸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게 되면은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도 지난번 주식일구 당시 영상 올려드렸던 거 한번 또 다시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펀은 EPS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은 이 EPS가 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정을 하지 않고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PER이 여전히 뭐 6배밖에 안 된다. 10배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적정 주가 평가를 받으려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6만 원이 적정 주가인 주식이 있는데 이게 3만 6천 원에 팔리고 있다. 그러니 매수다. 저퍼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EPS도 바뀔 수 있습니다. EPS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내려온다고요. 분모가 내려오게 되면은 PER이 올라가죠. P값이 가만히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분모에 의해서 PER이 올라갈 수도 있더라. 즉 EPS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앞전에 얘기했던 거. 이게 뭐의 약자다? earning per share. 주식 수량은 고정, 픽스인데 earning, 순이익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순이익이 깨지게 되면은 순이익이 박살나면은 EPS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 당시에 22년도 당시에 했었던 이야기가 삼성전자 지금 저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고 PER이 될 수가 있다. 근데 P가 올라가면서 고 PER이 되는 게 아니라 EPS가 작살나면서 고퍼가 될 것이라고. 즉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작살나면서 EPS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PER이 올라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년도 1분기 실적 나온 거 봤죠. 영업이익이 95%인가 날라갔다고 하잖아요. 순이익이 많이 깨졌어요. 그럼 순이익이 깨지게 되면은 발행 주식 수량은 고정이니까 EPS가 개작살 날 거라고. 그럼 EPS가 박살이 난 만큼 PER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PER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PER이 6배에서 다시 뭐 17배, 이 20배 이렇게 맞춰지는 과정이 주가가 올라가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EPS가 떨어지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EPS가 변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주가가 6배로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사면 된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먹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주가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PER이 올라가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이고 오늘은 강의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EPS가 마이너스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발행 주식 수량으로 나눈 값도 당연히 적자가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PER을 구하는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PER은 EPS가 분모로 들어가고 주가가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분모가 EPS인데 EPS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러분들 수학식에서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경우가 없죠. 분모는 마이너스가 되면 애초에 논리 자체가 오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NA 가능하지 않다, not available 해서 NA라고 하면서 계산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려면은 이게 다 플러스인 상태에서 평균을 내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계산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5년간의 산술 평균을 얘는 내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PER를 기준으로 한 가치 평가 자체를 애초에 할 수가 없게 돼버려. 단 이제 21년도, 22년도 되면서부터는 EPS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산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22년도 12월 기준으로는 4.9배. 그럼 4.9배면은 PER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라는 평가가 가능해지려면은 EPS가 오르는 가운데, 그렇죠? PER이 올라가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그래야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EPS가 떨어지는 가운데 PER이 올라가길 바란다 하게 되면은 얘가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얘가 떨어지면서 PER이 올라가 줄 수도 있죠. 왜? 분모에 해당되는 EPS가 더 빨리 떨어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무결하다고 픽스를 해놓고서는 PER이 낮은 종목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주 좀 많이 무식한 발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요새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어닝 쇼크가 터지고 있는 시국인데, 어닝 쇼크에 따라서 EPS가 계속 떨어짐에 따라 PER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저평가라고 찍히는 이 저퍼 종목이 더 이상 저퍼 상태를 유지를 못해요. EPS 작살에 의해서 이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도 PER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이게 다시 예를 들어서 뭐 PER이 뭐 18배가 다시 됐다. 근데 주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PER도 어떤 개념에 의해서 탄생한 지표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의 미래에 가치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해드렸었던 요 이야기가 있어. 그거 제가 고정 댓글에다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PER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BPS입니다. 자, BPS는 Book Value Per Share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per share까지는 똑같아, EPS랑. 근데 얘는 앞에 여기가 B로 달라요. 자, 이 B는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는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량으로 쉐어로 나눠봤죠. 손익계산서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량으로 나눠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라는 거냐면은 재무상태표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을 주식 수량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BPS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가 이 회사의 자본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얼마만큼의 액면가치를 갖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식 한 주의 액면가치를 순이익을 기준으로 따져보자라는 건 EPS이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를 이 회사의 총 자본의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액면가치를 갖는가를 보는 게 BPS예요. 그래서 이 BPS는 꽤 높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갖고 있는 자본 총계가 꽤 규모가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18년도 기준 35,000원, 19년도 37,000원, 20년도 39,000원, 21년도 43,000원, 그리고 22년도 58,000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죠.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BPS가 58,000원이니까 약간 더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지 아까 막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현재 시장 가격하고 대충 엇비슷한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P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랑 비슷한 가격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의 액면 가치를 보는 거니까. 어쨌든 자본을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의 액면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니 내 액면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21,000원, 15,000원, 19,000원, 24,000원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더 가까워. 현재 주식하고 현재 대한항공의 주가랑 이 BPS 기준의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BPS 대비 현재 시장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 이 개념이 PBR이에요. EPS랑 현재 주가랑 비교하는 게 퍼라면은 BPS랑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는 게 PBR입니다. 그 개념이 이제 바로 다음 편에 또 나와요. 그리고 BPS A의 평균을 내보면은 41,340원. 그리고 EPS 잘못 나왔네. BPS예요. BPS 대한항공을 보게 되면은 29,900원. 그래서 이것을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하는 게 뭐다?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하는 게 PBR. 그래서 보이시죠? 현재 주가랑 2018년도 12월 기준 BPS랑 비교했었을 때 1.1배 차이가 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PBR은 BPS를 분모로 놓고 현재 주식시장의 주가를 P로 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1.1배이고 BPS가 35,000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또 곱하면 되죠. 계산기 또 가져와. 계산기 가져와서 35,000원 곱하기 1.1 했었을 때 38,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는 삼성전자가 액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 이렇게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환산해서 수정해서 계산했었을 때 약 38,500원 정도의 시장 가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8,500원의 시장 가격과 그리고 BPS 35,000원 간의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PBR은 1배를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PS가 35,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도 3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딱 적정 주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한다는 거죠. 뭘 기준으로 했었을 때? BPS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즉 자본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1배, 1.49배, 2배, 1.8배, 1.09배 이렇게 되게 되면서 1배보다 항상 높아왔고 5년간의 산술 평균을 내게 되면 한 1.5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PER 기준으로는 저평가일지 모르겠지만 PBR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고평가이죠. 적정 주가 대비 0.5배가 떠 있는 수준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떠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PBR이 1배가 안 돼요. 0.89, 0.87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6, 1.52, 0.94 1이 넘었을 때가 요때랑 요때 있긴 했네. 근데 이전에도 보게 되면 PBR이 요때는 1배가 안 되죠.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도 1배가 안 되고 5년 동안의 산술 평가했었을 때도 1.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미 결과를 봐서 알잖아. A라는 삼성전자는 10년 동안 상승장이 있었어. 상승 주가가 있었었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10년 동안 하락 주가가 있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 PBR이라는 평가는 어때요? 그에 좀 맞지가 않죠. PBR 지표상으로는 대한항공이 삼성전자보다 우량하다라고 하는데 더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 10년 동안의 주기를 보았을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PBR은 자본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즉 PER은 영업,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영업력 관련된 평가라면은 PBR은 재무 상태에 관련돼 있는 자산적 평가에 가까워.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은 실적적 차원, 영업력적 차원의 가치를 더 많이 두기 때문에 이 PER적 측면에서의 혹은 EPS 측면적으로서의 가치 평가가 현실적인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사실.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왜 대한항공이 PBR이 삼성전자보다 더 낮게 나오느냐? 여긴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삼성전자보다 우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자산적 측면입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돈을 많이 끌어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부채를 너무 크게 쓰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과가 질질 새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산에 대한 평가만 했었을 때는 그런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하고 따져보게 되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손익, 영업력적 차원의 평가를 더 높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PBR 기준으로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현실적인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더 안 좋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다수의 재무지표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너스 차원에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지표가 바로 이 EV EBITDA 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EV를 EBITDA로 나눈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이고 이 EBITDA는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E는 실적, 어닝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before, 뭐뭐 이제 전에. 그러니까 뭐 전이냐면은 요거 인터레스트, 이자, 그리고 텍스, 세금, 그리고 이거는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해서 감가상가입니다. 감가상가, 그리고 세금, 그리고 얘는 이자, 전 어닝,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적분, 순이익이긴 순이익인데 어떤 순이익이냐, 요런 이자나 세금이나 감가상각분, 요런 것을 좀 감안해서 계산을 한 순이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항목들, 이자나 세금이나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은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순수한 영업 파악을 계산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방해가 되는 요소를 좀 제하고 순이익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 EBITDA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해서 이 회사의 순수한 영업 파워, 이렇게 좀 영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 모델에 따라 얼마든지 들쭉날쭉할 수 있는 이 세금 같은, 이자 같은, 감가상각 같은 변수를 감안한 순이익으로 이 계산을 한번 두들겨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수 영업 파워를 계산하는 데 용이한 지표로 활용도가 좋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예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가인데, 이것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회사가 매각이 된다 했었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가를 기준으로 많이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의 가치를 갖는 회사가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가 내일 당장 만약에 매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 100억 정도의 가치 평가는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은 EV를 100억으로 놓고 이 순이익,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 이자 이런 걸 이렇게 제하고 발생된 순이익을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 나온다. 그러면 EV EBITDA가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게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 이 순이익을 가지고 얼마 동안, 그러니까 몇 해 동안 일을 해야지 이 회사의 가치가 되느냐. 즉 회사 가치에 이르기 위해서 이 순이익이 몇 번 돌아야 되느냐.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100억짜리 가게를 하나 냈다고 칠게요. 근데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이런 거 감안해서 만들어낸 순이익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언제 원금이 빠지냐라는 거예요. 언제 나는 이 사업이 똔똔을 칠 수 있느냐. 10년 동안 일을 하면은 순이익이 10억에서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100억이 되면 10년이 지나겠죠. 그렇죠?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드디어 이 회사의 가치 수준에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서부터 발생시키는 순이익은 그치 플러스 알파의 순이익이 되겠죠. 자,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꼬라박는 투자, 원금, 남의 돈 이게 전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돈을 내가 순이익으로 몇 년 만에 뽕을 뺄 수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빼면 빨리 뺄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EV, EBITDA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내가 투자해서 남의 빚도 쓰고 내 돈도 써서 해서 만들어낸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내 순이익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3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EV, EBITDA가 3배이다 하면은 3년이면 뽕이 빠지겠구나. 5년, 5배로 나온다면 5년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뭐 10배가 나온다면 10년 정도 걸리는구나. 그래서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게 EBITDA가 약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팔팔팔팔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다 하면은 EBITDA가 높을 거고, 이게 높은 수준이라면은 이 기업 가치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EV EBITDA는 이렇게 3.1배, 6.6배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평균적으로 5.5배 수준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6.6배 수준에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과거에는 이 수치가 높았으나 지금은 좀 떨어져 있죠.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때는 낮았으나 조금씩 좀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20년도까지 좀 진행이 됐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내려오긴 했죠. EV EBITDA도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올라가는데 EBITDA가 낮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품뿐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그대로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EBITDA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조만간 뽕 빼겠구나. 본전 마진 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쵸.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회사는 반드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추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밑에서 빨리빨리 이익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EV EBITDA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오늘의 재무지표 강의가 전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정리 하도록 할 텐데 1편, 2편, 3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량한 재무제표의 기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수립을 하셔라.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생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 기준에 명확히 수립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우리 그 1편에서 손익계산서 했었을 때 매출 총이익 나왔죠. 40%가 넘어가는 게 좋은 비즈니스이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률, 이것도 10%가 넘어가는 게 우량하다. 그리고 2편 재무 상태표 했었을 때 순자산 비율 50%는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장기 부채는 짐덩어리, 내 발목을 잡는 존재. 그래서 최소화돼야 된다 했었던 거. 그리고 오늘 한 거 영업이익률 15%는 넘어가야 된다. 부채 비율은 100%보단 낮게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ROE 20% 넘어가는 거. 그리고 PER은 18배 이하. 그리고 PBR은 1배 이하. 그리고 EV EBITDA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사실 이걸 할까 말까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40%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거 10%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비교해 본 다음에 넘어가면 휴 다행이다. 안 넘어가면 씨 큰일 났다.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건가? 요딴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찍혀진 과거의 숫자가 아니에요. 미래에 찍혀질 미래의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2부, 3부의 결론이 맨날 똑같이 끝나죠. 찍혀진 과거의 숫자가 아니라 찍혀질 미래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삼성전자 EPS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PER이 저퍼 상태에 있기 때문에 6배로 다시 떨어졌다. 그럼 주가가 계급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러고 있어? EPS가 떨어지면서 PER이 올라가니까. 그 얘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의 데이터가 우량한 재무제표의 데이터를 찍을 수 있을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 뭐 주식장이 힘들다 보니까 뭐 전문가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장세야 묻어놓게 그냥 계속 사 모아서 가면 괜찮은 종목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자꾸 하는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결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식이 화랑기일 때는, 주식 투자 인구가 막 늘어날 때는 그냥 이런 걸 사세요. 이 종목 내일 뜹니다. 사면 됩니다. 이렇게 썼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이 깨지고 사람들의 투심이 무너지게 되니까 종목을 사길 겁나. 그런 사람들에게 종목을 사게 추천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는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런 건 사 모으면 된다라고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과거에 했었던 그 방식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넘어가고 계신 걸로 제가 보는 눈에는 보여져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객관적으로 스스로 해보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총 정리는 하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미래의 숫자. 그래서 앞으로 매출 총이익이 40% 이상 찍힐 수 있는 산업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단기 순이익이 10% 넘어가는 애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숫자가 좋은 걸 가지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큰 오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또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선생님, 10년, 20년, 30년 주기로 종목을 산다는 바로 그 선생님이 했었던 이야기 중에 저는 다른 명언들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찰리는 사업 분석가입니다. 우리는 시장 분석가도 아니고 거시 분석가도 아니고 심지어 증권 분석가도 아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얼마만큼 가치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미래에 높은 재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것이, 지금의 증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워렌 버핏 선생님 같은 부자가 돼보고 싶고 이걸 따라 해보고자 한다라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미래에 어떤 사업 모델이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크게 나고 월드와이드하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저도 많이 해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좀 뽑아놓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네가 잘 알고 잘났으면은 네가 사서 주식해서 돈 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찾아보세요. 저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제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의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미래에 또 이 투자 시장에 큰 훈풍이 불 수 있는 또 기회가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또 풀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종목, 주식들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시황적으로 가장 좋은 타임이다라고 평가될 때마다 사 모아가 볼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인생 주식 발굴 프로젝트, 어떻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길을 분명히 이 3개의 시리즈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확실하게 잡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의 종목은 또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 다음에도 화요 강좌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